서울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도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20대 대선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은 아직도 선대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꾸렸던 선대위를 다시 쇄신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류 여부를 결정짓지 못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김 전 비대위원장의 선택지가 더 줄어들었다, 이런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당이 좀비와 같다,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진영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제3지대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상정 후보의 제안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제3지대 공조 움직임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말까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오늘 오후 들어서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밤 되니까 또 쌀쌀해졌네요. 기후는 또 날씨는 춥습니다. 예. 근데 오는 길에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왜요? 시사야를 오니까요. 네. 그래서 추운 날씨가 뭐 추운 날씨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김민하 평론가 빨리 얘기를 하나 얹으셔야죠. 이럴 때. 추운 날씨는 당연히 이제 추울 때이기 때문에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따뜻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겉으로 느껴지는 한기는 있지만 마음속 깊숙이 이제 온기가 퍼지는 이러한 얘기들을 듣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마음속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밖에까지 한기를 녹일 수 있는 이러한 방송을 김성환의 시사야가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대선주자 TV 토론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네. 그런 거 분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단어 하나 실수하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요. 시청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로 사실 지금 또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 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게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유튜브로 네. 보시는 분들은 시청자입니다. 또. 오늘은 뭐 억지도거든요. 오늘은 일단 좀 계속 그동안에 김이나 평론가가 이기셨으니까 네. 오늘 한번 좀 양보해 주시죠. 아니, 전 뭐 이기고 지는 거는 관심 없습니다. 네. 왜 대선 TV 토론을 못 느끼는 느낌이죠. 네. 제가 왜 자. 긴장되네요. 예. 자, 이제 정치권 얘기로 가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전 조사보다는 좀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김이나 평론가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한 11월 22일에서 25일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데 11월 2주차하고 4주차 비교하면 대부분 이제 좀 비슷한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전국 지표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이제 물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5%,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2%를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주 지난주와 비교해서 후보 간 격차가 이제 1%포인트, 3%포인트 이렇게 소폭 벌어지긴 했지만 이게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유사한 이제 흐름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각각 5%, 3%를 기록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헤럴드 경제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각각 42.0%, 39.8% 지지를 얻어서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 2.2%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4%, 정의당 심상정 후보 3.2%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이 11월 2주차 한 2주 전보다 확실히 두 후보 간의 이제 격차가 접전 수준으로 이제 좀 복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네. 뭐 지난번에 배종찬 소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일부 오차는 뭐 불가피하게 가져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적게 벌어지는 것도 있고 오차 범위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를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한 곳이 모두 10곳이었거든요. 네. 이 가운데 정례 조사가 7곳이었고요. 7곳 가운데 5곳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다 지금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전반적인 추이는 일단 여론조사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근데 배종찬 소장님은 지금 이제 2개 여론조사 결과 2개 소개해드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그렇죠. 해주시죠. 결국 여론조사는 뭐 자동응답 조사 방식이냐 면접원 조사 방식이냐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는 첫 번째 최근에 이제 선거 여론조사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조사의 동향은 격차가 좁혀졌다. 네.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 조금은 또 더 차이가 있는 격차를 두고 앞서는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깻잎 10장이던 차이가 깻잎 1장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죠. 아. 그럼 두 번째로 그건 왜 발생을 했느냐.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컨벤션, 윤벤션을 이야기할 때 그건 네. 정권 교체 여론에 어부바했다라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도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대선 100일 전입니다.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가 있는데 네. 구도는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예요. 네. 그런데 이걸 서서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이제 후보 쪽으로 가져가요. 네. 윤석열 후보도 선대위 구성이 오롯이 윤석열 후보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대 후보 대결이 되면 뭐가 됩니까? 프레임 전쟁. 프레임 전쟁은 초박빙입니다. 네. 그러니까 깻잎 한두 장 차이로 계속 선거 막판까지 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지지율은 MZ세대나 여성 중도층 상당히 변동성이 커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짧게 요것만 제가 추가를 할게요. 대선 이제 100일을 앞두고 이전에 7번의 대선 지난 2017년까지요. 대선 중에서 6번은 100일 선거일 100일의 조사가 끝까지 갔어요. 근데 단 한 번은 선거일 100일의 조사가 마지막 선거 결과가 달랐어요. 누구냐?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 후보. 그러니까 그건 그때도 변동성이 컸죠. 왜? 단일화가 있었죠. 네. 정몽준 후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은 2002년보다도 더 변동성이 큰 선거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요동치면서 가게 되는 거죠. 네. 아까 깻잎 한 몇 장 차이라고 그러셨죠? 한 장. 아, 한 장 차이. 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배 소장님 말씀대로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경선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누렸는데 그 컨벤션 효과로 이제 점프한 지지율을 얼마나 이제 길게 끌고 가느냐, 그리고 그 분위기를 몰아서 이 선거 전략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네. 제가 뭐 시사 프로그램을 몇 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거의 최근 뭐 거의 2주 넘게 거의 모든 그 주제가 논의 주제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계 뭐 이런 네. 거였어요. 네. 그 얘기를 매일매일 중계하듯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사 평론가들도 이렇게 그 주제에 지칠 정도인데 이 유권자들은 얼마나 이게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 컨벤션 효과로 얻어진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갈등과 이런 좀 결과가 별로 지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의 이제 좀 여론조사상 지지율의 추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조금 뭐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다, 당분간은. 이제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이전에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리스크가 커지면서 사실, 그리고 경선 이후에 컨벤션 효과 못 누린 거,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지지율 하락 국면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이 물잔에 물이 좀 찰랑찰랑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실망하고 여러모로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론조사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하다가 위기감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좀 결집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부터 확실하게 이제 변화하겠다. 이 변화의 네.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아까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 정권 교체 여론이라는 거에는 반드시 뭐 문재인 정권이 나는 너무 싫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 잘했지만 그래도 다음 정권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니즈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는 충족을 못 시켜줬다면 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가능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방향을 좀 제시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이제 또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두 분이 뭐 분석해 주신 내용이 정리를 하자면 이전에는 구도,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구도가 보였는데 지금 후보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후보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 스스로 만든 선대위 리스크가 계속 지금 된 것에 대한 피로감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인 국민의힘 선대 얘기를 좀 해보죠.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 이제 물 건너간 겁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왜 그렇게 안 그러냐면 보신다고요? 이번 대선은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잘 싸웠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다급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지지율이 더 내려갈 때죠. 네. 그렇다면 김병준 상임위원장이다, 또는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이다, 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지율을 견인해 주는데 견인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은 물론 호불호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정권 교체 여론이 강화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이게 이제 결집이 돼서
국민의힘과 또 보수층뿐만 아니라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도층을 견인해야 되는데 중도층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 2012년 대선 경제민주화 2016년엔 공천혁명이었죠. 이걸 통해서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 왔던 것이 김종인이에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배우자 리스크와 아직 장모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대응을 할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상 경륜 있게 또 프로답게 대응을 해줄 인물이 있느냐. 지지율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그럴 만한 인물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4명의 남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김종인, 두 번째로는 이준석, 세 번째로는 홍준표, 네 번째로는 안철수인데 아니, 이준석 대표야 당대표니까 당이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네.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도움을 얻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에게 호의적이잖아요. 슈텔은 슈튼데를 이야기했습니다. 별의 순간. 그리고 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지지율의 변화 특히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다시 김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야 되겠죠. 아까 슈테판츠바이크 아니었나요? 슈텔은 슈튼데. 아, 슈테는 네, 슈트인데? 네. 두 번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근데 사실 그 책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네. 달라요. 네. 물론 이제 그 책은 한순간의 역사도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걸 맥락에서 취지해서. 독일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이 좀 다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 전 위원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기대감이 모아진 것도 사실이고 어찌 보면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끌어오는 모양새였다고도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필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빼고 김 전 위원장한테 그냥 정권 가지십시오. 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방법론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기존에 이제 했던 얘기는 배우하고 감독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영화를 찍는다고 할 때 감독이 이렇게 쭉 계획을 잘 세워서 촬영 계획이나 시나리오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세우면 배우는 거기서 최선의 연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림을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선대위를 통해서 그리는 그림은 그런 선거가 아니고 검찰총장 스타일입니다. 딱 검찰총장이 이 검찰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이 대검의 간부들을 통해서 수사들을 통해서 검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인사라든가 그리고 여러 검찰 내부의 문제들을 틀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소위 말하는 삼김에 뭐 삼각편대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선대위에 참여하는 거물급 인사들한테 한 사람한테 권한 몰아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사람에게 지휘자는 나 하나다. 그렇죠. 네. 권한을 안 몰아주면 결국은 후보가 해야 돼요. 근데 네. 선거라는 게 사실 뭐 큰 선거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후보가 다 책임지는 거고 후보가 다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후보가 되면은 모든 선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독이 필요한 거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하는 식으로 지금 선대위를 운영하면 선거에 질만한 사건 사고들이 반드시 거기서 일어날 것이다. 전략의 오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여러 가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주목이 되는 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만들어놓은 이 선대위가 잘 굴러가겠느냐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러다가 위기에 빠지면 결국은 또 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것처럼 선대위를 재구성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다시 불러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재구성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전에 해본 어떤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건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이제 과단성 있는 어떤 결단을 내리고 이 선거는 역시 선거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거냐. 아직은 좀 확답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젠간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급하면 다시 찾아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당분간 계속 비워둘 가능성이 있다.
비워두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어차피 총괄선대위원장이 없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 스타일로 치르면 되는 건데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를 치러본 또 이준석 대표가 좀 반대 의견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없더라도 누가 됐든 간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네. 즉 선거를 책임지는 캠페인 매니저가 있어야 된다. 그걸 만약에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김병준 이 선대위원장하고 동급의 상임 선대위원장이지만 나는 실무로 내려가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쨌든 선거를 책임지는 어떤 자리와 역할을 맡을 건데 그 김병준 전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그게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하는 것보다 잘 되고 내부에 잡음이 없고 매끄럽게 갈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김병준 지금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막 가가지고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붙잡아서 지금 다시 앉혀놨다. 어찌 보면은 그만두겠다고 하면 두고 난 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그냥 총괄로 앉히면은 이 문제 그냥 해결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내에서는 네.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김이라는 표현 자체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드보이 귀환이다. 지금 이제 당이 신선하게 뭔가를 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경륜에만 집착한다. 이 내부 쓴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뭐랄까요. 김한길, 김병준 이렇게 두 인사 언젠간 김종인 이렇게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인사들로 국민들께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인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선을 하고 선대위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렇죠. 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표에 도움이 되는가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네. 김병준일지 김한길일지 김종인일지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분을 모셔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겠다. 이거는 선거 판세를 잘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것이건 답이요. 금방 나와요. 그런데 예. 지금 전체 판세를 오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선거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꾸려지면 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김성환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클린턴에게는 딕 모리스가 있었고 조지 부시에게는 칼 로버가 있었고 오바마에게는 데이비드 엑슬로더가 있어요. 트럼프에는 로저 스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면 돼요. 지금 누군가가 지금 계획과 비전과 전략과 실행을 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이게 개인적인 친밀 관계 때문에 빚어지는 일일 거예요. 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김병준 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맞는 건지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을 영입하는 게 맞았는지 권성동, 장제원 다 맞는지 검토해보고 내 경쟁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선택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당 내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장제원 그렇죠. 의원도 얼마나 또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나하고 누가 더 시간을 보내고 같이 또 서로 술 한잔 건네고 주고받는 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 판단을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인데 그게 없다면 누군가가 그 판단과 분석과 설득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이 없는 거죠. 그 청약가가 장제원 의원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 확장이 별로 도움 안 된다.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지금 보도나 이런 것들 보면 반문연대를 만들고 중도 확장을 해서 지금 이제 일종의 그동안에는 너무 우경화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확장해 나가겠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김한길 전 대표를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 영입하고 그다음에 김병준, 김종인 이런 인사들을 전면에 포진시키는 구상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령
그 과거에 이제 지금 이제 보수가 좀 나뉘어진 상태였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좀 과거의 어떤 그 새누리당 정권의 그 보수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합리적인 보수가 좀 떨어져 나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국가주의적 보수가 남아있던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나눠졌는데 이 보수를 하나로 합치고 중도를 공략하겠다라는 게 가령 과거의 친박계에 몸을 담았던 중진들 그리고 친이계로 이름을 날렸던 중진들을 데려와서 선대위의 주요 보직을 맡기면 그게 합리적 보수와 그리고 고전적인 어떤 정통 보수가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구시대의 상징들일 것인 뿐인 것이죠. 그 어떤 보수 정치를 하나로 모으고 싶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가치. 지금 얘기를 예를 들면 정권 교체. 그 정권 교체라고 하면 뭐냐면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은 정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가치를 충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사들을 모으는 게 나누어진 이제 어떤 보수 정치를 하나로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가 볼 땐 그래서 그 점에서 착각하고 있다고 봐요. 김한길 전 대표가 이른바 이제 사람으로 분류를 할 때 과거의 비문의 어떤 대표격인 인사였고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뭐 이렇게 창당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사람이지만 국민들의 이미지 속에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은 전혀 아니거든요. 어떤 종류의 정당의 창당 전문가 또는 어떻게 나쁘게 이제 표현하는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인 어떤 뭐 기회주의자 아니냐. 기회를 잘 봐서 자신의 어떤 처세를 또 여러 가지로 강화하는 그런 것에만 힘을 쓴 인물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인데다가 이 과거의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분을 영입한다고 해서 이른바 문재인 정권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 비문의 표심이 모이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물이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뭐 또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소신이랄까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아마 윤석열 후보하고 와인을 몇 병씩 밤새워 마시면서 나눈 얘기의 요체겠죠. 그게 어떤 철학적인 공통점. 친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참여정부에 또 몸을 담았던 인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또 국민의힘의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도 했으니까 뭔가 넓은 이 어떤 범위를 또 커버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겠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국민들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에서 핵심을 맡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자리를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갖고 있어요. 정권을 넘나들면서 요직 총리나 또는 뭐 청와대에 있는 어떤 자리나 그다음에 뭐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선대위 구성이 어떤 가치를 하자는 거냐 어떤 가치로 가자는 거냐가 불분명하고 불분명하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이 젊은 보수의 바람 이런 걸 타고 들어온 이런 이제 젊은 당원과 젊은 당직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 자신이에요. 결국 이번 대선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뭐 반문 정서가 됐든 아니면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됐든 간에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의 치열한 프레임 대결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후보예요. 일단 후보 대 후보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선거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 원로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언을 구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필요할 때 그냥 조언을 구하면 되겠죠. 김병준 전 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또 김한길 전 대표든 또는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에도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잘 알고 있었던 지인관계다. 그러면 뭐 필요할 때 전화해서 아이고 형님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결국 선대위의 경쟁력은 얼마나 이것이 보직에 놀아나지 않고 보직은 형식이죠.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 그것도 국민 여론에 부합되게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선대위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민주당도 로마 군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세신 로마 군단이 뭡니까? 그것이 미래의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그리고 통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세대별로 또는 지역별로 고루 담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선대위를 했을 때 이런 선대위를 구성해요. 그렇다면 이때 MZ세대 여성 중도층들의 지지와 신뢰가 더 보태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말씀 들어보니까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높다는 것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근데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안철수 지금 이제 후보
국민의당 대표와 나중에 가서 단일화 문제까지 언급해서 영입한 거 아니냐. 결국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기 위한 포석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좀 부정적으로 두 분 평가를 좀 해주셨네요. 그 세력 확장이라는 거를 네. 가치와 노선과 정책으로 해야지 사람, 아이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선대 얘기까지 뭐 지금 아직 완전히 뭐 그 선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좀 겉도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제 핵심적인 얘기 하나를 좀 꼽으라고 하면 호남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메타버스 이제 출발하잖아요. 3박 4일 동안 이제 이번에는 호남에 갈 예정이에요. 김혜경 씨가 이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미 호남에 가고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호남 쪽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하 평론가께서 간단하게 그거 하나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광주, 전북, 전남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율은 60.8%,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는 것은 19.1%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 41.7%포인트로 큰 격차지만 하지만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호남에서 10%대 득표를 넘지 못했거든요. 네.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과거와 비교해서는 호남에서 충분히 민주당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지를 지금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호남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이며 그러면 네. 호남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핵심적인 걸 놓쳐서는 안 되죠. 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광주 전남에서 패했어요. 네. 그 이야기는 호남의 마음을 온전히 못 얻었다. 그것은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호남 정신이라는 것은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전 후보도 그렇고 전 대표도 그렇고 서른 의원과 상당히 갈등 관계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네. 선대위원장에 임명을 했지만 특별히 활동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질 않아요. 그 이야기는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호남 정신을 호남의 여론과 부합되지 못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이낙연, 서른 이 인물들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네. DJ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붙들어야 되는 세 명의 남자는 첫 번째 누굽니까? 노무현입니다. 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는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네. 호남 출신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해서 1997년에 대통령이 된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 관계도 그렇고 호남 정신도 그렇고 호남 정책도 그렇고 이게 아직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재명 후보가 TK 출신의 민주당 본선 후보가 호남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깊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서로 파고들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호남 정신입니다. 호남의 정신을 호남 출신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 두 번째로는 호남과 관련된 무슨 정책이 있죠? 그것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호남 사람입니다. 결국 호남의 인재를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바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호남에서 봤을 때 안동 출신이지만 호남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그 말씀하신 대로 배 소장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뭐 덧붙이자라면은 네. 과거에 호남의 이제 이런 정치적 지지나 이런 흐름들을 잘 보면은 좀 후보가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 있고 그리고 공격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여건이 충족이 되면 전폭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첫째로 이 대통령 될 만한 후보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후보이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즉 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해도 부끄럽지 않은 후보이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네. 선거에서 이길 후보이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못 보여준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네.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앞서 쭉 얘기했듯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것이 떳떳한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발목을 잡아온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호남에서도 이 경선 이후에 이제 이런 이 지지가 모이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 풀면 제가 볼 때 호남에서 지지율의 어떤 이 추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회복이 될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지금 논란에 휩싸인 거 최근에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거 스스로 먼저 고백을 했는데 조카가 저지른 범죄, 전 여자친구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좀 논란이 일기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의 이런 발언들, 이게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저는 네, 배종찬 소장님. 결코 적은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네. 이게 얼마만큼이나 확산이 되느냐 또는 얼마만큼 해명과 또 변호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뭐 변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데이터 폭력인지 아니면 그 이상이었는지, 데이터 폭력이라고 해서 어머니까지 살해한 것은 사실 데이터 폭력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그래서 뭐 MZ 세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고, 이게 뭐 결정적인 선거의 판세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선거 판세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까지 살해를 냈고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겠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후보 얘기는 뭐 이재명 후보가 범죄에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니죠. 조카가 가족들이 지금 구남매잖아요. 제가 그 말씀 그중에 뭐 드리는 거예요. 조카 한 명이 관련돼 있는데 집안의 변호사가 나 하나밖에 없으니 네. 나한테 변호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안 맡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걸 뭐 데이터 폭력이라고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폭력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뭐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도 있겠지만 이거 지금 어머니까지 살해한 사건이에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무기징역을 표현은 부적절하다. 무기징역을 받긴 했지만 이건 그냥 사과하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자고 치자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적은 부분이든 이것이 앞으로 더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든 간에 이거는 그냥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시오? 정확히 이제 데이트 폭력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이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 사건을 이제 뭐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이제 이런 용어를 썼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또 그런 맥락이 보이는 것은 또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정당성을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뭐 살인자라고 해서 네. 변호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항변인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의 입장 아닙니까? 후보의 네. 입장 아닙니까? 그럼 보여줘야 될 것은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어떤 살인 사건이나 어떤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젊은 여성들과 여성 일반 느끼는 굉장히 불안한 지금 정서가 있어요. 불안하단 말입니다. 사는 게 실제로.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러한 불안감이 어떻게 해소되는 거냐를 여기에 중점을 놓고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좀 글을 먼저 올리고 뭐 이렇게 좀 쟁점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과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비전에 있어서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서 뭐가 그러면 이러한 이 여성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다가 필요한데, 일단 오늘 사과에 대한 글은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빠른 사과를 한 것은 대단히 적절했다고 보지만 추가로 또 계속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발언, 이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언급을 안 하셨는데 이것도 잘못됐죠. 네. 차별금지법은 지금 계속해서 법안 발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야 모두가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은 차별금지가 없도록,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민감한 내용도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할 내용은 아닌 거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정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사실 이걸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어가지고 차별금지를 하는 건데 개인의 자유가 침해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게
형용 모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입장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철학의 문제, 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자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누군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법으로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침해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일도양단해 갖고 얘기하기에는 이 이슈가 굉장히 복잡한 이슈이고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찬성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반대의 논리에 있어서도 왜 반대인지를 예를 들면은 개인의 자유 침해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 다 개인의 자유 침해예요. 음주운전, 나 술 먹고 막 운전하고 싶은데 왜 금지합니까? 다 자유 침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유를 다 보장해서 줬을 때는 주 120시간 노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설명, 디테일한 입장 표명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연아 평론가 화가 많이 났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럼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후보들이 언급하기를 주저하고 저는 있는 반대할 수 측면이 있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싶은데. 반대의 논리를 대단히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 저희가 그 지금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 조만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3지대 공조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십니까? 한 분만 좀 얘기해 주시고. 뭐 정책이 연대나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어떤 공조를 해나갈지 이건 또 저희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 외전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 안팎을 기록하는가 하면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최다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확산세가 거제지고 있는 건데요.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방역 대책 발표는 다음 주로 일단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걸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자 수가 한 3,4천 명대 나오고 또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 지금 올라가면서 6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병상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병상의 부족 상황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서울은 중환자실 86%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아예 좀 이용할 수 있는 중환자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실에 이제 병상을 기다리는 중환자들도 꽤 대기하고 있고,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전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실제로 서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 의료 대응에 있어서는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률이 한 80% 접종 완료자만 해도 80%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위중증 환자, 우리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백신이 막아주는 게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다. 이런 네. 얘기들을 계속 저희가 해왔는데 네. 이렇게 빠르게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혹시 예측을 못했습니까? 일단은 사실 지금 위중증 환자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70% 이상은 다 미접종자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7, 8월 때는 거의 9대1 수준이었습니다. 미접종자가 9고 접종자가 1 정도 수준이었어요. 백신 효과가 충분했었을 때는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7대 3 정도 돼서 접종자 중에서 고령층에서 일부 중증 환자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난 건데, 그럼에도 중증 예방 효과는 꽤 남아있는 건 맞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이
상당히 간과됐던 부분입니다. 백신 효과 떨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이제 백신 접종에서 늘어난 부분들이 가만히 안 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중증 환자가 좀 빨리 늘어나는 상황들이 되고 그러면서 중환자실이 오히려 4,000명 도달하기 전에 이미 중환자실이 위기가 느껴졌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병상이 실제로 준비되는 시점까지 지금 한 2, 3주 이상 더 갭이 생기니까 훨씬 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어제 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열렸는데 딱히 결론을 낸 게 없어요. 근데 그만큼 안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엇갈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까? 일단 상황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누구나 다 이제 공감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지금 당장 의료 체계 자체가 지금 너무 한계에 이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역 의료분과 쪽에서는 일단 지금 수준에서 어떤 유행을 꺾지 않으면 너무 위험해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원 제한이라든지 또 네. 미접종자 숫자를 줄인다든지 또는 일부 거리두기 강화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 자체를 비판했다기보다는 그런 게 상황이 되면 손실보상 확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라.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한번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비상계획이라고 지금 우리들 요즘 표현하는데요. 일단 뭐 비상계획이든 아니면 어떤 비상계획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상황인 게 일단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4,000명 되기 전에 이미 중환자실을 찾는데 이 상황에서 4,000명대가 계속 이상 발생 더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 정말 중환자실 전혀 이제 사용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당한 위기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방역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었다고 알려졌는데 좀 미뤄졌거든요. 네.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어떤 겁니까? 지금 완전히 다시 이전에 우리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있잖아요. 네. 그 4단계까지 올라갔었던 그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일상 회복을 하면서도 취할 수 있는 이른바 뭐 방역 패스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영업시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장 마지막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예. 정말 이제 통제가 안 될 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제 방역 패스를 강화하는 측면. 일단 18세 미만에서 몇 군데 이제 그 방역 패스 면제됐던 곳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이제 없애는, 18세 없애는 부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근데 그것만으로도 뭐 유행 상황을 차단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부분들은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일 건지 아니면 뭐 식당이나 카페처럼 현재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곳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할 건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주된 논쟁거리도 되고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방역 패스의 기간을 이제 정할 거냐. 그러니까 3차 접종 또는 부스터샷을 맞춰야 되는 시기를 뭐 6개월, 그러니까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정하는 부분도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18세 미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근데 방역 패스 도입하면 네. 지금 그 이용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노래방이든 네. PC방인데 이런 곳에 적용하게 되면 또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반발이 이제 꽤 있긴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계속 보장하는 측면에서 일단 백신 접종을 올리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학생들의 그런 곳에서 감염이 돼서 등교 수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부 반발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 결정되는데 이제 노래방은 들어갈 것 같은데 뭐 PC방은 안 들어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부분이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그 부분 이제 결정을 아마 이번 주말 사이에 좀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18세 미만의 방역 패스 도입은 기정사실이 되는 거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 높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적 모임은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줄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전혀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방역의료 분과에서는 건의가 된 상황인데 실제로 논의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결정된 거 없고 아무래도 이번 주 일요일에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그 위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 내용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 숫자를 좀 줄이는 방식, 그리고 네. 미접종자가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줄인다거나 아예 안 되게 하는 방식,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미접종자 숫자를 줄여달라는 거는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의 숫자를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 결정된 건 없고 일단 전체 인원을 줄일 건가 말 건가 이 부분도 뭐 논의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혹시 유럽에서 도입하는 것처럼 식당이나 카페에 방역 패스 도입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의견이 올라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회의 안에서는 이제 거론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룬 걸 봐서는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고민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하나 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방역 패스 유효 기간 6개월로 정하는 거요. 네.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제일 1순위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 안은? 그러니까 이제 부스터샷을 활성화하는 측면들도 있고 예. 또한 특히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연령대에서의 지금 중증화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역패스 유효 기간 6개월이라고 하면 추가 접종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위중증 환자 가운데 70% 이상이 미접종자라고 하잖아요. 네. 노인층에서 주로 이제 그 위중증 환자가 네. 발생하고 있는데 네.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동안에도 설득하고 맞으라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접종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접종률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아예 미접종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도입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자고 해서 일단은 그것들을 이제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뭐 검사를 유료한다든지 뭐 병원비를 본인이 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도 실제로 있고 시장 시행된 국가들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방역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특히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도 일단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중증 환자로 갔을 때 병원비를 자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거는 뭐 지금 뭐 하자는 예민은 아닌데요. 아니요,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에 실현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예. 근데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게 왜냐하면 그게 잘못 시행됐다가는 내가 그냥 확진이 될 만한 상황 자체를 거부하면서 검사를 안 한다든지 병원에 입원 안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료 대응 문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버텨가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그 중환자 병상은 다 꽉 찼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여력이 나는 대로 병상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병상 확보와 관련돼 있어서는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한 2, 3주 내에 조금 더 확보가 되기는 할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병상 확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더 확보하게 되면 일반적인 다른 질환에 의한 중환자들의 치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그 다른 방법, 그러니까 병상을 더 늘리는 상황까지 돼버리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병상 효율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치료하고 좋아진 사람 빨리 퇴원시키고 또는 다른 이제 중등증 병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방법들 외에는 뾰족한 방법은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우리가 가진 중환자실을 벗어날 정도의 유행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호피디 언박싱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